안녕하세요. 저는 동네에서 자그마한 약국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제가 약국을 운영한 지도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네요. 약국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던 시절도 있었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적도 있었고, 참 다사다난했는데 지나고 보니 다 너무 좋은 추억이네요. 지난 추억을 떠올리면서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꽤나 힘들게 공부를 해서 약사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거든요. 홀어머니 밑에서 저보다 5살 많은 누나와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8살 때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셨고요. 어머니가 진짜 고생고생 하시면서 저희를 키우셨습니다. 마음고생, 몸고생 다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시장통에 저희를 데리고 나가셔서 장사를 하셨습니다. 땅콩 같은 걸 파셨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장사가 끝나면 시장에 있던 가게들 설거지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딱 어느 가게에서 꾸준히 일하는 건 아니었고, 그날그날 일손 필요한 곳에서 가서 일을 도우시고 얼마씩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팔다 남은 고깃덩이나 시든 나물 같은 거 받아서 저희 끼니를 챙겨주셨고요. 그렇게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꼭 성공해서 호강시켜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끄러운 시장에서 어머니 옆에 쪼그려 앉아서 맨바닥을 책상 삼아 공부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장사 끝내시고 설거지하러 돌아다니실 때도 가게 한쪽에 자리 잡고 앉아서 공부했습니다. 그럼 시장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지나가시면서 이놈 뭘 해도 되겠다고, 요상한 놈이라고, 누나랑 어찌 그리 다르냐고 하셨습니다. 그러게 저도 참 신기했습니다. 같은 배에서 나왔고 생김새도 닮았는데 하는 짓은 어찌나 그렇게 다른지요. 고생하시는 어머니 보면서 성공해야겠다고 맘먹은 저랑 달리 누나는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놀아야지 하고 생각했나 봅니다. 놀아도 어떻게 그렇게 끝도 없이 노는지 진짜 집에 붙어있는 꼴을 보기 무섭게 나가댔습니다. 맨날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하지 말라는 짓 하면서 놀던 누나는 고등학생 때도 맨날 놀고 어머니한테 혼나고 대들고 했습니다. 누나가 고등학생 때 아직 국민학생이었던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머니가 힘들게 일하셔서 고등학교까지 보내줬건만 결국 2학년 때 자퇴를 해버리고 나가서 돈이나 벌겠다며 사라졌습니다. 간간히 와서 원래 집에 있던 사람처럼 밥을 한 끼 먹고 하룻밤 자고 가긴 했지만 뭐하고 사는지 돈은 벌고 있는 건지 알 길은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어느 순간부터는 포기를 하셨고요. 포기하셨다지만 속은 많이 끓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가 왔다 가면 어머니는 혼잣말로 누나를 야단치는 건지 걱정하는 건지 모르는 볼멘소리를 하셨거든요. 나만큼은 어머니 마음고생을 시키지 말아야지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뜻밖의 누나가 원동력이 되었었네요. 어머니는 그렇게 장사하시고 남의 가게 설거지 해주시는 것을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갈 때 한 번 이사를 했는데 돈이 없어서 집에 있던 할머니가 물려주신 농이랑 전화기, 라디오 이런 것 다 팔고 원래 살던 집보다 더 작은 집으로 갔습니다. 저 고등학교 보내는 것만으로도 어머니께는 큰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낼 돈을 달라고 하기가 죄송스러워서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신문 돌리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학교 끝나면 집에 가서 공부하다가 12시, 1시에 잤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에 일어났고요. 힘들었지만 철없는 누나를 보며 힘드신 어머니를 보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라는 목표 하나 보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대학교만 가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더군요. 참 치열했습니다. 약대생들 공부하는 거 보면 의대 못지 않을 겁니다. 학식 사 먹을 돈도 없는 저는 진짜 물로 배 채우면서 공부했고 저녁에는 짜장면집에서 설거지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 고생을 또 몇 년 하니 진짜 끝이 오긴 오더라고요. 진짜 약사가 되었습니다. 약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데 내가 이러려고 그동안 열심히 일했구나 싶더라고요. 어머니에게 넉넉한 생활비 보내드리면서 그제서야 제 마음속 무거운 짐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고생시키지 않아야겠다는 짐이요. 그렇게 약국에서 일하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저처럼 약사였고 같은 약국에서 일을 했습니다. 저희는 결혼을 하면서 작은 약국을 차렸습니다. 큰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문도 없고 벽도 없는 약국이었는데 그때 그 1층의 약국이 저희까지 총 3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위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받고 내려오는 손님들한테 이쪽으로 오라고 오라고 손짓발짓 다 해가면서 애쓰면서 약국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건물에서 나와서 동네에 작은 약국을 하나 차렸습니다. 변화가가 아니라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장사가 꽤나 잘 되었습니다. 약국 뒤에가 달동네 비스무리한 동네였는데 죄다 주택가였고 길 건너도 마트, PC방, 떡집 이런 것 빼고는 다 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갔다 오는 손님도 몇 있었지만 파스나 상비약 사러 오시는 분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게 좋더라고요. 그 전에 너무 치열하게 장사를 해서 그런가 그런 아늑하고 평온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저희 약국은 항상 밤 10시까지 문을 열어뒀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다 주택가잖아요. 그 시간에 불 켜진 곳이 많이 없었습니다. 가로등 몇 개 껌뻑거리고 보통 퇴근하는 사람들이 좀 오갔고요. 50m쯤 떨어진 곳에 김밥집, 건너편 떡집, 뭐 이 정도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냥 일찍 문을 닫을까도 싶었지만 손님들과의 약속이니 항상 10시까지는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고요함을 느끼면서 책을 읽는 것도 참 좋았거든요.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과 하루를 마무리하고 저는 약국에서 혼자 마무리했거든요. 절대 육아하기 싫어서 안 들어간 건 아니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약국 길 건너에는 가로등이 하나 있습니다. 앉아서 투명한 유리로 된 밖을 내다보고 있으면 대각선에 바로 가로등이 보이죠. 그런데 바로 그 가로등 아래에 작은 남자아이가 쪼그려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한참 동안이나요. 처음엔 제가 잘못 봤나 했습니다. 날도 쌀쌀한데 저기서 뭐하나 싶었죠. 그리고 길거리에 아이가 쪼그려 앉아 있는 게 이상하니 귀신인가 싶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퇴근하는 손님들 몇 분 왔다 가시면 어느새 아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아이가 나오더군요. 한 보름쯤 지났나? 너무 궁금해서 한번 나가봤습니다. 안녕? 아이는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제 인사에 깜짝 놀라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깜짝 놀란 쪽은 저였습니다. 아이가 가로등 밑에서 항상 뭔가 꼼지락거리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바닥에 대충 종이 같은 거 깔아놓고 앉아서는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 여기서 뭐 하니? 여기 있으면 안 되나요? 저는 너무 놀라서 물어본 건데 아이가 겁먹었나 봅니다. 눈치를 보면서 책을 챙기더라고요. 아니, 안 되기는. 그런데 날도 춥고 자리도 너무 불편할 것 같은데 괜찮으면 아저씨네 약국에 들어와서 할래? 시멘트 바닥에서 공부를 하는 아이를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약국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간이 테이블을 꺼내서 손님들이 앉는 의자 앞에 놔주었습니다. 아이는 감사하다고 웃으면서 다시 책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시계와 길 건너를 쳐다보았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 기다리는 거니? 그런데 왜 밖에서 공부하고 있었어?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에 전기가 자주 끊겨서 나왔어요. 초등학교 3학년, 문제집을 푸는 아이는 파란 책가방이 참 잘 어울리는 밝은 아이였습니다. 아이가 혼자 엄마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니 어쩜 그렇게 기특하던지요. 아이에게 요구르트 하나 주고 멍하니 공부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계속 바깥을 쳐다보던 아이는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밝게 웃으면서 후다닥 짐을 챙겼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닿은 곳을 따라가 보니 길 건너 끝에서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엄마인 것 같았습니다. 어느새 가방을 다 챙긴 아이는
제 앞에 서더니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저는 엄마가 오셔서 이만 가볼게요. 그래. 다음에 또 전기 끊기면 또 오렴. 정말요? 정말 그래도 되나요? 그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던 아이는 활짝 웃으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아이가 달려나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신호등을 건너 엄마에게 달려가 품에 쏙 안겼습니다. 그리곤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갔습니다. 그 모자의 모습이 참 예쁘더라고요. 약국을 통유리로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 그랬다면 그 아이를 발견하지도 예쁜 모자의 모습도 보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날 이후 아이는 종종 약국을 찾아왔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올수록 아이의 집에는 전기가 더 자주 끊기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른 시간부터 어두워지는 터라 아이는 7시쯤부터 약국을 찾아왔고요. 저는 고요했던 약국에서의 저녁을 아이와 보내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는 동안 많은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뭐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엄마가 많이 고생하셔서요. 저는 아빠가 없어요. 제가 유치원 다닐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둘이 사는데 엄마가 일을 많이 하세요. 맨날 파스 붙이고 약 드시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부자가 돼서 엄마 고생 안 하게 해드리려고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저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했던 생각을 아이가 똑같이 하고 있더군요. 저는 최대한 진심 어린 목소리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아이가 잘 되기를, 무엇보다도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저 어릴 때랑 똑같은 생각을 해서 더 마음이 갔고, 그래서인지 좀 짠하더라고요. 저 어린 게 뭘 안다고, 엄마 고생 안 시킨다고 하는지. 마냥 행복하고 철없을 나이에 너무 일찍 철이 들어버린 모습을 보며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이가 약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약국문이 딸랑 종소리를 내면서 열렸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약국에 온 사람은 아이의 엄마였습니다. 항상 아이의 엄마가 올 때가 되면 아이가 마중을 나가서 아이 엄마를 직접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수수한 차림에 인사성이 바른 분이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따뜻하게 아이를 한번 안아주고는 제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봉지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안을 보니 먹음직스럽게 생긴 빵이 몇 개 들어있었습니다. 아이한테 들었어요. 그동안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네? 아니요. 저는 그냥 들어와 있으라고 한 것뿐인걸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녀분들이 있다고 하시길래 오는 길에 빵을 좀 사봤는데 별건 아니지만 맛있게 드셔주시면 좋겠네요. 네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겠네요. 감사합니다. 아이는 아직 풀던 문제가 조금 남았다면서 후다닥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이가 남은 문제를 푸는 동안 저는 아이 엄마에게 아이의 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엄마와 아빠는 아이가 어렸을 때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자그마한 가게였대요. 그래도 그동안 모은 돈 전부 다 쏟아부어서 차린 가게였답니다. 아이의 아빠가 요리사라서 예전부터 가게를 차리고 싶은 꿈이 있었다더라고요. 요리와는 거리가 먼 아이의 엄마였지만 아이 아빠를 믿고 뛰어들었다더군요. 그런데 가게를 열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아이의 아빠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아이의 엄마는 정말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답니다. 어떻게든 가게를 운영해 보려고 했지만 요리도 못할 뿐더러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빚만 잔뜩 쌓인 채 가게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큰 빚이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아서 집도 나와서 달동네에 방 하나를 얻어서 아이와 살게 되었고 이 일 저 일 다 하면서 힘들게 아이를 키웠답니다. 그러다가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파출부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다른 사람 집에서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밥 차리고 그렇게 일을 하는데도 빚, 생활비,
월세 등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목욕탕 청소까지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이 좀 늦게 끝나서 아이가 항상 밤늦게까지 혼자 있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달동네가 원래 전기가 잘 나가서 사람들 불편이 많은 곳인데 요 근래 그게 더욱 심해져서 아이가 참다가 밖으로 나와서 공부를 한 거였고요. 아이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더욱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엄마에게 아이가 해준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엄마를 고생시키기 싫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말이요. 아이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 번 남긴 채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이는 저희 약국을 찾아왔습니다. 전기가 안 끊겨도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도 전기 끊겼니? 요새 더 심한 거 아니야? 아니요, 요즘에는 전기 잘 안 끊겨요. 그래? 그런데 어쩐 일로 왔어? 여기에 있으면 엄마 마중을 좀 더 빨리 갈 수 있어서요. 엄마 오실 때까지 여기서 공부 좀 해도 될까요? 그럼 얼마든지. 요구르트 줄까? 네, 좋아요. 그렇게 아이가 10살일 때 만났는데 어느새 아이가 12살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아이는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공부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아이는 학원도 하나 안 다니고 문제집도 많이 못 사고 모든 걸 스스로 해야 하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봅니다. 마침 저희 큰딸과 아이가 동갑이라 딸이 문제집 사면서 한 권씩 더 사서 아이한테 주곤 했습니다. 아이가 그때마다 진짜 감사하다면서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꼭 다 갚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저는 아이한테 공부도 알려주고는 했습니다. 초등학생 문제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저도 공부 열심히 했었잖아요. 그 정도는 알려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더 열심히 저희 약국을 찾아왔습니다. 모르는 문제 물어보려고요. 제가 쉽게 문제를 잘 알려준다고 아이가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길게 인연이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다 보니 이렇게 착하고 효자인 아이가 세상에 어딨나 싶어 정이 갔고 아이도 저한테 정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중학생이 된 아이가 보통은 그때 되면 사춘기가 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어른들한테 숨기고 싶은 혼자만의 생각, 혼자만의 비밀이 많아지고 친구들이나 이성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꼭 골라서 하고 싶은 그런 사춘기요. 그런데 이 아이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무리한다 싶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것이었어요. 중학생이 되면서 학교에서 정식으로 시험을 치니까 이게 부담이 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기도 했고, 중학생 때는 대부분 학원을 다니니까 학원을 다니지 않는 자신이 뒤처진다는 생각을 했나 봅니다. 항상 밝고 순수한 아이였는데 학업 스트레스로 점점 얼굴이 잿빛이 되더라고요. 공부를 할 때에도 즐겁게 공부를 즐기는 게 아니라 힘들어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걱정이 되던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아이가 없을 때 저를 찾아와서 고민 상담을 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지난 시험에는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는지 가끔은 끼니도 거르고 공부만 하고 있더라고요. 좀 쉬라고 해도 좀처럼 말도 안 듣고 차라리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 말에 말대꾸도 좀 하고 친구들이랑 밖에서 놀면 좋겠어요. 저러다가 뭔 일 날까봐 걱정이네요. 그러게요. 약국에 와서도 모르는 문제 물어볼 때 말고는 계속 공부만 해요. 예전엔 이런저런 대화도 많이 나누었는데 독서실보다도 약국이 집중이 잘 돼서 오라고는 했다만 보고 있는 내내 영 마음이 안 좋네요. 일단 이거 저희 딸애도 먹는 영양제거든요. 끼니도 거른다니 이거라도 먹여보세요. 아휴, 감사합니다. 매번 받기만 하네요. 정말 감사해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영양제를 선물로 줬습니다. 공부할 때 하더라도 건강은 챙기면서 해야 하잖아요. 공부도 체력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던 중 우려하던 일이 정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약국에 와서 공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던 아이가
저한테 물어볼 게 있었나 보더라고요.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저한테 오는데 한 세 발자국 걸었나? 갑자기 멈칫하더니 그대로 쓰러지는 겁니다. 마침 제가 안쪽에 있지 않고 나와서 청소 중이었거든요. 쓰러지는 순간에 얼른 빗자루 뻗어서 아이 머리 받쳤으니 망정이지 그대로 머리가 떨어졌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쓰러지고 저는 곧장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사람이 실제로 쓰러지는 건 정말 처음 봤거든요. 정말 힘없이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주저앉아 버리더군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이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예전에 아이 엄마 전화번호를 받아두었던 게 있어서 아이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 엄마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바로 가겠다고 하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먼저 도착을 했고 의식이 없는 아이는 구급대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침대에 눕혀졌습니다. 저도 따라서 구급차를 탔고 의식 없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어디 병이 난 건 아닐까? 넘어지면서 어디 부딪힌 건 아닐까? 심각한 건 아니겠지 생각을 하면서요. 정신없이 응급실에 도착하니 간호사들이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며 아이의 상태를 살폈고 곧 아이의 엄마도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엇비슷하게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아이의 상태를 봤습니다. 아이가 요즘 많이 무리했나 봐요. 과로로 쓰러진 겁니다. 중학생 애들한테는 흔한 경우가 아니긴 한데 링거 맞고 의식 돌아오면 퇴원하면 될 것 같아요. 끼니 잘 챙겨 먹고 무리하지 않도록 관리 잘해주세요. 다행인지 아닌 건지 그래도 심한 건 아니니까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하지만 어린애가 무슨 과로인가. 대체 얼마나 힘들었으며 이 아이는 그 힘든 것을 왜 견디고 있었는지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제 속이 아이 엄마 속만 하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의 말을 멍하니 듣던 아이의 엄마는 의사 선생님이 자리를 떠난 후에도 멍하니 아이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아이와 아이 엄마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인사를 하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응급실을 나오려다가 가운을 벗어두었던 게 생각이 나서 다시 갔는데 아이 엄마가 아이 손을 꼭 붙잡고 숨죽여서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짜리 자식이 공부 때문에 과로로 쓰러졌다고 하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모든 게 다 내 탓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책도 했겠죠. 그날 약국으로 돌아가는 내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저 모자에게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번뜩 아이가 자주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반에서 학원 안 다니는 애는 딱 3명뿐이에요. 그중 하나가 저고요. 나머지 둘은 저희 반에서 꼴등하는 애들이에요. 저도 계속 학원에 안 다닌다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긴 싫어요. 학원 다니는 애들이 너무 부러워요. 이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러다가 내린 결론은 아이를 학원에 다니게 하자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빠듯하게 애들 키우는 입장인지라 꾸준히 다녀야 하는 학원을 후원해줄 여유는 없었습니다. 아내한테 용돈 쬐끔 받으며 일주일에 한 번 호화롭게 짜장면에 탕수육 먹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던 저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제 딸이 생각났습니다. 아이와 동갑이라는 제 큰딸이 그맘때에 과외를 시작했거든요. 수학이랑 영어 과외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외 선생님이 제가 건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약국에서 일했을 때 그때 친해진 약사 선생님의 따님이었거든요. 공부 잘한다고는 들었는데 서울대학교에 다닌다고 하길래 과외를 좀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딸은 누구를 닮은 건지 공부는 별로 재능이 없더라고요. 흥미도 없고 관심도 딱히 없고요. 그런데 과외 시작하면서 공부가 재밌다고 진짜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과외 선생님이 가르치는 능력이 좋아서였겠죠. 그래서 제가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 아이를 학원에 보내줄 수는 없지만 과외를 같이 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곧장 딸아이의 과외 선생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이의 사정을 말하고 양해를 구해보니까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과외 시간도 똑같고 학생만 한 명 더 늘어나는 것이니 상관없다고. 오히려 그런 아이들한테 공부 알려줄 수 있으면 자기가 더 기쁘다면서요.
너무 고마운 마음에 적은 금액이지만 딸아이 과외비를 줄 때 조금 더 보태서 준다고 했습니다. 과외 선생님은 한사코 거절을 했지만 그래도 학생 한 명인 거랑 두 명인 거랑은 차이가 클 테니까요. 아내에게도 잘 말해두고 딸아이에게도 괜찮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처음엔 좀 고민하다가 알겠다고 하더군요. 얘가 여자 중학교를 다녀서 남자애들을 어려워하거든요. 오죽하면 자기 사촌들한테도 서먹서먹하게 지내는 애입니다. 그런데 남자아이의 딱한 사정을 듣고 과로로 쓰러졌다고까지 하는 걸 들으니 거절하기가 곤란했나 봐요. 알겠다고. 대신 공부에 방해되면 같이 과외 안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진짜 마음 단단히 먹었다면서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몸을 회복하고 다시 약국에 찾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얼른 과외를 같이 하자고 말하고 싶었거든요. 아이가 쓰러진 지 한 일주일쯤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곧장 왔는지 교복 차림에 가방을 메고 한 손에는 커다란 오렌지 주스를 들고 왔더라고요. 아이는 약간 민망한지 눈을 잘 못 마주치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지난번에는 많이 놀라셨죠?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거 주스인데 아저씨 드리려고 샀어요. 뭘 이런 걸 사왔어? 그냥 오지. 잘 마실게. 몸은 좀 어때? 괜찮은 것 같아? 잠시 머뭇거리던 아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사실 몸이 안 좋다는 것은 아이도 느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밥을 먹으면서 시간을 낭비하면 다른 애들보다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었다더라고요. 수능 앞둔 고3도 아니고 중학생이 벌써 그런 생각을 한다니 놀랍기도 했습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공부를 많이, 치열하게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추측만 했고요. 예상대로 아이는 잠도 잘 못 자고 공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계속 피로하고, 하지만 잘 수 없어서 찬물 세수를 계속하면서 잠을 이겨내고 공부를 했다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에 쓰러지고 나서 밥은 잘 챙겨 먹어야겠다고 결심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먹긴 먹는데 먹는 내내 마음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영 마음이 조급해서 결국에는 밥을 먹으면서도 영어 단어장을 힐끔거리고 수학 공식을 달달 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얼마 못 먹거나 체하기를 반복했다는군요. 저는 계속 머릿속으로 준비하고 있던 말을 아이에게 했습니다. 너 혹시 과외해보지 않을래? 아이가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흥미로운 말이냐는 표정이었죠. 저는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을 반짝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대답은 당연히 좋아요였습니다. 아이에게 저희 집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아이는 저희 집에 와서 저희 딸과 함께 과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외를 처음 한 날, 아이의 엄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면서 제과점에서 산 듯한 롤케이크를 주더라고요. 이런 비싼 걸 왜 샀냐고, 그냥 딸아이랑 동갑이길래 같이 하는 것 뿐이라고, 정말 괜찮다고 하니까 아이 엄마가 자기가 못 해주는 거 제가 해주는데 이깟게 뭐가 아깝겠냐고, 나중에 꼭 이 은혜 다 갚을 테니 그중 일부라고 생각하고 받아달라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착한 사람들인데 언젠가는 꼭 빛을 보는 날이 오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응원했습니다. 아이들의 과외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공부에 방해가 되면 가만 안 있겠다던 저희 딸아이는 남자아이를 보고 깜짝 놀란 모양이더라고요. 첫날 과외를 하고서는 아내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 걔 진짜 똑똑해. 그리고 완전 무식해. 뭐? 똑똑한데 무식해? 그게 무슨 말이야? 진짜 똑똑한데 진짜 무식하게 공부해. 진짜 공부할 때 완전 눈이 뒤집혀서 공부에 미친 것 같아. 완전 무서워. 어떻게 공부에 미치지? 공부가 진짜 좋대. 걔 진짜 이상하지? 내 눈엔 네가 더 이상하거든. 딸아이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는 처음 봤는지 위기를 느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과외를 하면 항상 남자아이는 숙제를 거의 다 맞는데 저희 딸은 반토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존심 센 저희 딸아이가 지기 싫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한테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혼자 과외할 때는 맨날 잡담하기 바빴는데 둘이 같이 한 이후에는 둘 다 눈이 불타오르면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딸아이에게 좋은 자극제가 되어주니 오히려 제가 남자아이한테 감사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던 아이들은 고등학교도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약국 근처이고 남자아이 집도 그쪽이니까 같은 학교를 배정받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학생 때 과외 선생님이 취업을 하게 되면서 과외를 끝내고 저희 딸은 학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맘때 남자아이의 엄마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가끔 약국에 찾아왔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력사무소에서 소개해주는 집으로 파출부를 나가다가 그 집 사람들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 그 집 사모님의 친정집에 일하는 걸 추천을 받게 되어서 가게 되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인력사무소도 배제가 되었고 수수료도 안 떼이고 돈도 더 많이 받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파출부 일이 끝나면 목욕탕 청소를 하시면서 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아이가 고등학생 되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학원이라도 하나 보내줄 수 있게 되었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내가 알게 되었고 아내가 딸아이 학원의 지인 추천으로 학원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서 아이 엄마에게 얘기해 주었고 결국 저희 딸과 남자아이는 다시 같은 학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학교에 같은 학원 다니면서 서로 누가 더 공부를 잘하네, 누가 더 시험을 잘 봤네를 겨루는 좋은 친구 사이로 발전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이 아이들이 도토리 키재기가 아니라 진짜로 공부를 잘했습니다. 학교에서 1, 2등을 다툴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이 애들이 공부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좋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게 건강이고 행복이니까요. 그래서 저희 딸에게는 조금 특별한 취미생활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또래 아이들에게는 흔하지 않은 건데 바로 사우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수행평가를 앞두고 있거나 시험 시작하기 전이나 시험을 다치고 나면 꼭 사우나에 가는 게 취미인지 버릇인지 징크스 같은 것이 생겼습니다. 아내랑 같이 가기도 했는데 보통은 혼자 가서 사우나를 즐기다가 왔습니다. 또래 애들은 노래방에 가서 스트레스를 푼다거나 게임을 하거나 어디를 놀러 가던데 저희 딸은 참 특이하죠. 그런데 그렇게 사우나를 하면 몸과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가 그렇다면 얼마든지 다녀오라고 존중해 주었죠. 그런데 딸이 18살이 되던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르고 2학년 때 또 다르잖아요. 점점 마음도 불안해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나 봅니다. 그때 아마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봤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성적이 잘 안 나왔나 보더라고요. 그날 아내랑 같이 약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시무룩한 얼굴로 딸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저 사우나 좀 다녀올게요. 가방을 대충 내려놓은 딸은 저녁밥도 거르고 사우나로 향했습니다. 요 며칠 애가 밥도 거를 때가 종종 있고 새벽까지 공부를 하고 점점 말라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괜찮은 걸까? 몸보신이라도 해줘야 하나 고민이 되었죠. 그리고 사우나를 간다는 딸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두세 시간 뒤였습니다. 한별아, 나왔니? 안녕하세요. 박한별 학생 보호자분이신가요? 전화가 온 것은 병원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고 있는데 전화를 해준 간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저희 딸이 사우나에서 쓰러졌다는 겁니다. 동네 사우나라 평일 초저녁에는 사람이 많이 없는 곳이었는데 다행히 사우나 직원분이 빨리 발견하고 신고해서 구급차 타고 응급실에 갔다더군요. 너무 놀라서 아내랑 둘이 약국 문도 잠글 새 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딸 이름을 외쳤고 힘없이 침대 위에 누워있는 저희 딸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별아, 딸아이 얼굴을 보니 그나마 마음이 놓여서 숨을 좀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약사 선생님? 저를 부른 사람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우리 약국에서 공부를 했던 제 딸과 같이 과외를 하고 지금은 같은 고등학교
같은 학원을 다니는 그 남자아이의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가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딸이 쓰러진 것을 발견해준 사우나 직원분이 바로 남자아이의 엄마였던 것이었습니다. 목욕탕 청소를 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그게 어느 목욕탕인지까지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저희 딸을 구해주다니 진짜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나 싶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 아내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감사는요 무슨. 그 시간에 사람이 잘 안 오는데 학생이 와서 신기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목욕하고 사우나에 1시간쯤 있었나? 저는 밖에서 빨래 정리하고 있는데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길래 들어가 보니 쓰러져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는데 정말 천만다행이에요. 이제껏 한별이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궁금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게 되네요. 생각해보니까 남자아이도 중학생 때 쓰러졌던 적이 있었잖아요. 약국에서요. 그때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도왔다고 하기도 민망하지만 그땐 제가 남자아이와 응급실에 왔고 이번엔 저희 딸과 남자아이의 엄마가 응급실에 오다니 신기했습니다. 아무튼 이 일을 계기로 저희 부부는 딸아이 건강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남자아이의 건강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둘 다 곧 수능 보고 대학 가야 하는데 이렇게 건강에 신경 안 쓰다가 수능 보겠나 싶어서요. 참 고맙게도 두 아이 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주었고 저희 부부와 남자아이 엄마는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애들한테 영양제 가져다가 먹이고 남자아이 엄마가 요리 솜씨가 좋았거든요. 백숙 같은 거 해다가 애들 같이 먹이고 주말에 독서실로 도시락 싸서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도 어른들도 노력한 결과 둘 다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같은 학교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또 10년 가까이 흐른 지금 남자아이는 소아과 의사가 되었고 저희 딸은 치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진짜 빠릅니다. 작은 아이를 가로등 밑에서 발견하고 약국으로 들인 게 벌써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아이가 쭈그려서 공부를 하던 그 가로등, 아니 그 근방 동네가 모두 재개발이 들어가서 곧 있으면 아파트가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처음 지을 때는 참 반짝반짝 빛이 나던 저희 약국도 이제는 동네에서 오래되고 허름한 약국이 되었고요. 아이의 엄마는 이제는 빚을 모두 갚고 늦게나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과제빵 학원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손재주가 좋은 분이셨거든요. 예전부터 배워보고 싶었던 건데 아들 도움으로 시작해본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아이 엄마와 제 아내는 단짝 친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학원도 같이 다니고 있어요. 제 아내는 빵이랑 쿠키 만들 줄도 모르고 먹기만 잘하는 사람인데 같이 한번 해보겠다면서 다니더라고요. 다행히 적성에 잘 맞는지 집에서도 종종 빵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저희 딸과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된 그 남자아이가 밥을 같이 먹자고 하더라고요. 얘네가 고등학교도 같이 나오고 대학교도 같이 나와서 엄청 친합니다. 그래서 같이 밥 먹는 건 종종 있었던 일이라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특별한 날도 아니었고 병원 일이 한창 바쁠 때인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나 싶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이 녀석들이 저희를 다 불러다 놓고 엄청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글쎄 둘이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저희는 둘이 만나고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너무 놀라서 저희가 몇 번이나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둘이 지금 결혼을 한다는 거냐? 그러니까 둘이 결혼을 한다는 거냐? 놀리는 거 아니냐? 언제부터 사귀었냐? 진짜 장난이 아니고 진심이냐? 정말 꿈에도 몰랐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글쎄 둘이 대학생 때부터 만났다는 겁니다. 자그마치 10년을 연애를 했다는 거죠. 저는 딸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아주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말이 안 나와서 멍하니 있는데 딸 아이가 사돈끼리 아는 사이라 상견례할 필요도 없겠다면서 너스레를 떨더군요. 나 참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 올여름에 식 올립니다. 처음에는 둘이 공부하라고 붙여놨더니 연애를 한 건가 하면서 어이가 없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잘됐다 싶더라고요. 왈가닥인 저희 딸 누가 데려가나 했는데 똑똑하고 착하고 의젓한 그 아이가 데려가 준다면 넙죽절이라도 해야 할 판이었죠. 괜히 이상한 놈 만나서 애비 속 끓이는 것보다 1000배 만배 낫습니다. 저희 딸만 잘한다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걱정 없겠다 싶은 마음이네요. 진짜 신기하고 기가 막힌 인연입니다. 만약 제가 그 옛날에 가로등 밑에 있던 아이를 약국으로 들이지 않았다면 지금 저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연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서로 모르는 채로 살았을까요? 뭐가 되었던지 간에 인연을 맺게 된 지금이 참 만족스럽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가족이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저는 오늘도 내일도 또 내일 모레도 열심히 약국 문을 열어두려 합니다. 그럼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